소개부터 좀 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미국 로드랜드 대학의 해내치료치료 지도 교수로 있고, 우리 또 부천 송내역에 NLP 체면 마음치유 스피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동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치유학 여기 빠지면 치유학 상담학 관련 박사 석사 과정도 제가 진행하거든요. 박사 석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가 필요할 때 저를 만나면은 학위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나는 고졸 뭐 대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박사가 돼. 한국에서는 이제 박사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미국 대학이다 보니까 고졸이지만 중간에 대학 학사학위를 받게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가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중졸인데 옛날에 공부를 시기를 놓쳐가지고 뭐 중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 못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검정고시를 치거나 뭐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가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나이 들어서 60대에 뭐 10년, 20년 공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졸업장 다 만들어서 바로 이제 석사, 박사로 가게끔 다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는 이런 과목들 다 공부를 시켜드려요. 어쨌든 이제 저는 저기 NLP 관련해서는 NLP 마스터 트레이너거든요. 마스터 트레이너는 NLP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마스터 트레이너인데 한국에 딱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NLP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트레이너는 NLP 가르치는 사람 트레이너인데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 뭐냐면 트레이너를 가르치는 사람이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면 NLP 트레이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된다는 건 뭐냐면 NLP 강의를 하고 NLP 자격증을 줄 수 있는 NLP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NLP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강의를 했고 또 NLP 어떤 학위로 본다면 가장 높은 레벨에 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분들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또 도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체면에 보면 체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체면도 제가 가장 높은 레벨의 트레이너예요.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 그러니까 체면 트레이너는 이제 체면을 가르치는 사람이 체면 트레이너잖아요. 저는 체면을 가르치는 사람을 또 가르치는 마스터 트레이너라는 거죠. 뭐그 외에 임상 체면 치료사, 의학 체면 치료사, 체면 치료사, 체면 상담사, 에릭슨 체면, 또 뭐 전생 체면 보시죠, 전생 체면, 빅리 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이제 이런 통합치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통합 시스템에는 NLP 체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든지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성공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자, 이 시스템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옛날에 단월드 있지 않습니까? 단월드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 통합치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좀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공포에 온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안부전 이사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면모를 갖고 있죠, 면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의식 지도자, 정신 지도자의 삶을 저는 살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전수를 해서 저와 같은 일을 이 군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오기 시작했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보전 이사님을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보전 이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 김미자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분에게는 그분에 맞는 사람들이 또 모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또 만나니까 너무 또 감개무량하고 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제 사명은 이렇게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치유와 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자, 지금 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열에 한 7명, 8명은 마음의 상처가 있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아프고 막 힘든데 병원에 가면은 뭐 약 주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약 주고 말할 데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 우리 이제 관계소에서 치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제가 다루는 이 NLP나 체면과 같은
이런 시우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는 참만남, 참사랑, 참자아를 이제 저는 가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참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참자아.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자기 실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기 실현의 삶을 살 때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해야 된다. 참 사랑. 참 사랑은 부정, 긍정을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일도 사랑하지만 잘 못했던 일도 사랑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사랑하지만 또 숨기고 싶은 부족한 나의 과거도 사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인데 여기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를 치유하면서 이제 아픔 상처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하다 보면 참 사랑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자기다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실현의 삶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럼 아픔 상처까지도 사랑하는 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나중에 소개할 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참 만남.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시작.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자, 만남으로 자라는데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깃든 만남. 어릴 때 사랑이 깃든 부모를 만난다든지 사랑이 깃든 어떤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사랑이 깃든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또 어른이 되어서는 사랑이 깃든 어떤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아마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제 어릴 때 부모랑 헤어지거나 부모가 사랑이 없거나 또 친구들한테 왕따가 되거나 또 결혼했는데 뭐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겠죠. 불행해진다. 결국 이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 참 만남은 사랑이 깃든 심리 가족이거든요. 사랑이 깃든 참 만남 심리 가족인데 즉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자기 표현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이제 관계를 참 만남 심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 참 만남 심리 가족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때 참 잘 실현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가치고 그 다음에 저는 신념이 뭐냐면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상황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합니다. 꿈을 이루고 목표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욕망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돈이 많았으면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죠. 근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행복해야 돼요. 사실.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행복해야 되고 네? 조금 부족해도 행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플라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플라톤 아시죠? 자, 남들보다 좀 내세울 수 없는 얼굴. 남들에게 그다지 내세우지 못하는 나의 얼굴, 외모. 내가 연설을 하면은 반 정도는 칭찬하고 반 정도는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말솜씨. 그리고 이제 돈도 항상 좀 부족함을 느끼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돈. 이런 걸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좀 부족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쳐 행복한 게 아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우리 삶에는 뭐 성공, 실패, 행복, 불행, 뭐 만남, 이별, 뭐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과 관련된 이런 걸 경험할 때 사람들은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 일이 나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남들도 다 그만한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든 일이 아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삶의 모든 과정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도 감사한 일이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우리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부의 소중함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별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만남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소중함을 알려면 누구랑 헤어져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면 어릴 때 어떤 가정 파탄이나 가족의 불행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현재 가족의 소중함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반대는 그 반대를 깨워주는 아주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모든 과정을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고 어떤 체험의 신비, 자 체험의 신비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신념이고, 여기는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드리냐면은 크게는 이제 이게 참만남 심리 가족, 두 번째 NLP 체면 치료 자아 강화 스피치 명강사예요. 참만남 심리 가족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법적인 가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리 가족도 필요하다. 이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가족은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기, 뭐 우리 부모, 뭐 언니, 동생 있잖아요. 근데 법적인 가족이 물론 심리 가족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가족 관계 아주 좋은 경우는 그런데,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뭐 알지만 결혼을 했을 때 그 법적인 가족이 다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우리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가족은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기대 심리. 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묶여 있는 만큼 기대 심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근데 기대 심리가 높을수록 실망감도 커집니다. 기대 심리가 충족이 되면 좋은데 충족이 안 되면 실망감이 커집니다. 그 실망감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화가 나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갈등, 뭐 부모와의 갈등,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대 심리가 전혀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심리 가족이 필요해요. 제가 앉아서 이야기해요. 기대 심리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평가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고 정말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제가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느냐면요. 관계 때문에 와요, 관계. 관계에 대해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어릴 때 부모한테 상처받아서, 어릴 때 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뭐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 뭐 우울증. 전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도 관계로 인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첫 만남의 소중함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아야만 치유가 되는구나. 사랑이 가장 큰 치유제구나. 그럼 어떻게 사랑받게 만들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요. 사랑을 주는 건 꼭 서울대 교수나 뭐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해도 사랑을 주는 게 쉽고요. 네? 또 대학을 나와도 사랑을 못 주는 사람 못 줘. 그렇지 않나요? 사랑을 주는 건 따뜻한 가슴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그래서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다면은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면 참 좋겠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2008년도부터 한 13년 전이죠. 그때 제가 참만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만남 기본 원칙을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 첫 번째,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는 그 환경을 만들자. 마치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쌌을 때 뭐라고 하지 않는 엄마가 기저귀 다 갈아주고 엉덩이 씻어주고 그러면서 아기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아기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는데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네. 날 이뻐하네. 그럼 아기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도 이제 이렇게 자기 허물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정말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고 눈물도 흘리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평가 판단 없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내 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저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예, 제 경험상. 뭐 서울대 박사 교수도 안 돼요. CEO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자기 허물, 자기 최악의 모습을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어쨌든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싼 아기를 받아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건강한 성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나의 실수를 받아주고 나의 허물을 받아주고 나의 아픔 상처를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 건강한 성격으로 이제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하면 되잖아요. 한번 약속해 볼까요?
자, 평가하지 맙시다. 시작. 평가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예,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합시다. 무조건적으로 존중합시다. 이제 첫 번째 원칙인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원칙 지키는 거.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싫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밖에서는 여러분들 밖에서는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여기 안에 왔을 때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자, 이 공간에서만 우리가 평가 판단할 수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그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 안에서는 가능하겠죠? 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안 되죠, 당연히. 밖에서는 우리가 뭐 관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기브 앤 테이크 관계도 있고, 뭐 우리가 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기대 심리도 있고, 안 되죠. 근데 이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공감적 이해죠. 공감적 이해 시죠.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공감적 이해를 실천해야 되는데, 공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의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우리 신체에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산소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는 항상 비유를 해요. 호수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호수물에 빠졌을 때 숨 쉬고 싶겠죠. 숨 쉬고 싶은데 근데 건져주지를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스피치 훈련하세요. 좋은 부동산 매물이 나왔는데 부동산 구입하세요. 자, 이게 다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식품인데 사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야기가 들릴까요? 아, 안 들리죠. 물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는 빨리 숨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다 귀찮으니까 빨리 나 좀 숨 쉬도록 도와줘. 이게 첫 번째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이제 그런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야, 뭐 비만 인체 정하세요. 뭐 자동차 사세요. 부동산 사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우울증에 걸린 경우는 특히나 마음의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증, 대인 공포증 다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마음의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옳고 뭐 가르치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마음의 산소를 채워줘야 돼요. 마음의 산소. 호수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산소를 채워주는데 그 마음의 산소를 채워주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과 똑같이 눈물 흘려주고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면서 같이 눈물 흘린다고 해서 내 것을 빼앗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그 사람처럼 마음 아파하고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을 응원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호수물에 빠진 사람을 새끼줄을 던져서 건져준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 것처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 근데 이렇게 공감적 이해가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공감적 이해를 잘 못해요. 모든 사람은 이 공감 이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왼쪽 가슴에 이런 표가 있다는 거야. 이해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제 입장이 되어주세요. 이런 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이런 표를 다 외면하죠. 읽어주기보다는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뭐 탐색적인 질문을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심지어는 훈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충고하고 따지고 질문하고 이건 아니라고 고치고 또 훈계하고 그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질문 안 해도 되나요? 예.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상대방의 그 마음을 제가 공감하잖아요. 예. 그 사람의 상처가 저한테 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 그럴 때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공감을 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도 호수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호수물에 빠져 있는데 옆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지.
건져 주려고 하도 나도 같이 빠져서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한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 주다 보니까 그나마 나도 숨을 못 쉬는데 나 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밖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바깥에는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의식적으로 참만남 훈련 시켜드리는 거고 바깥에는 뭐 비난, 비판, 비교, 뭐 명령, 훈계, 충고 다 이렇게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깥의 환경과 이 참만남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참만남 환경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어줍지 않게 공감해주고 막 눈물 흘리고 같이 편들어주다가 내가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만남을 자제하고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들 길을 세워주고 여러분들한테 자존감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에너지를 채우는 게 중요하죠. 내 에너지를 채워서 이제는 뭐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좀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별 문제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누구한테 뭐 기부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나요? 자,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소유해야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소유해야만 나눌 수 있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돈도 많아야 내가 뭐 거지를 도와줄 수 있고 뭐 내가 누구한테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 사랑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자, 공감도 마찬가지야. 내가 먼저 공감을 받아야 공감적 이해를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의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좀 더 이제 깊이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저는 이제 평생 회원으로 저희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한 20년 이상 이 일을 해왔어요. 이미 훈련된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만남으로 훈련된 분들이 많은 게 선배들이 많다만 선배들이. 일단 여기에 누가 새로 들어오면요. 선배들이 다 도와주죠. 선배들이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뭐 지지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선배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에너지가 채워지잖아요. 자존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후배들한테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을 또 수용 존중해주고 또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전부 내가 먼저 채우고 계속 다른 사람을 채우도록 도와주는 구조로 이제 간다 이야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치유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안부전 이사님이랑 한 분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치유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이미 이제 훈련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실 거라 저는 봐요. 1대1로 아마 상담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예, 아마 좋은 에너지를 줄 겁니다. 공감도 잘해주고 이해도 잘해주고 아마 수용 존중 잘 될 겁니다. 우리 김미자 선생님도 지금 이제 훈련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미자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또 다른 뭔가를 느낄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분들과 같이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차원이 좀 틀려요. 자, 뭔가 대화하는 것만 가지고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뭐 이제 참 만남 훈련 자체가 바로 이제 이렇게 가진 사람이 이제 나누는 구조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돈 많이 벌면은 돈 다 뭐 할 겁니까? 금고에 재놓고 그냥 죽을 겁니까? 아니면 돈 쓰고 죽을 겁니까? 돈 쓰고 죽을 거 아닙니까? 쓰고 쓰는데도 또 돈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뭐 할래요? 뭐 기부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그 옛날 가수 오기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번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분은 이제 골프도 좋아하고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낚시하다가 이제 뭐 아이가 몸을 다쳤나 봐요. 그래서 한 60대부터 한 20년을 이제 집에서 누워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근데 가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자기 병 치레 다 하고도 돈이 남은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썼냐 하면은 이제 그분이 전남 해남의 어떤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모교에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죽는데 뭐 그 돈을 갖고 가. 이렇게 돈도 이렇게 이제 남으면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사랑도 그래, 사랑. 사랑은 돈과 같아가지고 내가 사랑을 다 채우잖아요. 다른 분들이 막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 도움을 통해서 내 안에 엄청난 사랑이 쌓였어. 그래서 자존감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을 내가 혼자 갖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내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공감이에는 제가 이제 마음의 산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감적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사랑을 채워준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좋아요? 거짓된 사람이 좋아요? 당연히 진실된 사람이겠죠. 이른바 내면과 외면이 같은 사람, 끝과 속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 하는데 마음은 뭐 좀 엉큼한 이런 사람 되게 싫잖아요. 이제 이 참 만남의 기본은 바로 진정성이에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상태, 끝과 속이 같은 상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우선 저는 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아요. 가장 먼저 저는 좀 힘든 거, 좀 누구한테 감추었던 거, 저희 비밀 이런 걸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요. 저도 이런 아픔이 있고 저도 이런 상처가 있고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저희 부족함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본인의 문제를 막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담사가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교수고요. 뭐 이렇게 좋은 점만 막 이야기를 해버리고 자기 부족함을 감춰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는 좋은 점만 이야기해야 될 모양이다. 자기 부족한 걸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군가에게는 불거숭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불거숭이 상태. 아기는 엄마, 아빠 앞에서 불거숭이 상태가 되면서 아기가 온전하게 크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누군가에게는 심리적으로 불거숭이 상태가 돼야 돼. 심리적으로. 이야기는 뭐냐면은 좋은 것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지만은 안 좋은 것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 부정, 뭐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어쨌든 이 모든 걸 누군가한테 한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내 편이 돼서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인간.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두 번 태어난다고 보는데요. 신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요. 두 번째 심리적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심리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100% 나를 누구한테 오픈을 했을 때 개방을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100% 받아주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심리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누구를 들냐면 우리 헬렌 켈러 보면요. 헬렌 켈러가 시각장애인의 청각장애인의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애를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냐고요. 어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의 상처가 컸겠냐고요. 근데 이제 앤 슬리반이라는 정말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서 그 앤 슬리반 선생님한테 자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 뭐 부족한 걸 다 드러낸 거예요. 그때 앤 슬리반이라는 분이 헬렌 켈러의 모든 걸 다 받아준 거죠. 수용, 존중, 공감, 이해, 뭐 응원, 지지. 그래서 앤 슬리반 선생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는 지지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나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른바 온전한 자신을 실현하는 쪽으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버드대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이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해진 게 아니라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왜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위대한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위대한 만남. 자, 위대한 누군가를 만나서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분이 온전히 나를 받아주는 그 위대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됐다. 이걸 가지면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위대한 잠재 능력, 위대한 자기 실현의 경향성, 성장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갖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깨어날 날만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100% 이렇게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부모도 평가, 비판, 훈계 가르치려고 했고,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가르쳤지. 친구들도 막 비교하고 경쟁했죠. 또 여러분들 또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온전히 다 받아줍니까? 되게 보면 조건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는 직장이 좋아야 되고, 여자는 예뻐야 되고, 뭐 이런 거. 결혼 기준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결혼했죠. 온전히 그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경우가 과연 몇 %가 되겠냐 이거죠. 그럼 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녀한테도 100%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한테 그럼 어른이 돼서 다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안 좋은 거 보여주면 부모가 걱정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또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거죠. 아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히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첫 만남 심리 가족을 만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평가 판단 없이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장의 경향성,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잠들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로 보면 self-actualizing tendency, self-actualizing,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tendency, 경향성. 이 경향성이 잠들어 있는데 이런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을 만나면 이 경향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마치 물고기를 물에 넣어 놓으면 그냥 물고기 헤엄을 잘 치잖아요. 야생 동물을 야생에 풀어놓으면 그냥 잘 살지 않습니까? 인간도 이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에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를 가장 실현하는 쪽으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성공지향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부를 이루고 이렇게 자, 이 지구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왜 불행할까? 왜 내가 가난하게 살까? 왜 힘들게 살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첫 만남 심리 가족 같은 이런 공간을 또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사람이 가장 큰 치유제 역할을 하고요. 사람이 가장 큰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이 가장 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촉진제.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제 인간관계가 메말라 간다는 이야기.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 힘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들 자살이 왜 일어날까요? 이전에 최진실 씨는 왜 자살했을까요? 그 국민 여배우로서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단 한 명의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뭐 최근에도 연예인 자살들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참 그 기업체 CEO들 뭐 우리가 보면 누가 보더라도 괜찮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참 불행한 뭐 어떤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것들이 다 뭐냐면요. 뭔가를 이루었지만 이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이른바 가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가아적인 삶도 있지만은 진아적인 삶이 있거든요. 자, 진아와 가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진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아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성 그대로의 모습 이걸 진아라고 그래요. 가는 뭐냐면은 뭐 인척하고 포장을 하고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모습을 이제 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아.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니까요. 포장을 하고 좋게 포장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진화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포장하는 삶을 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포장을 물론 해야죠. 이미지 메이킹하고 뭐 괜찮은 사람은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항상 모든 삶이 그렇게 포장을 하는 삶으로 가버리면 문제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이제 표출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가족 간에 내가 다 표출하느냐, 친구 간에 표출하느냐, 뭐 지인들한테 표출하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출을 못하면은 진화가 내 안에서 이제 계속 억압이 되는 거죠. 억압. 마치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웅덩이에 썩어가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흐르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 보면은 가증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 포장을 해서 내 마음을 감추고 있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린다. 그래서 마음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처럼 흐르게 해야 돼요. 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그게 이제 첫 만남이죠. 이게 물처럼 흐르게 하는 과정이 이제 내 마음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 해소감이라고 그래. 해소감이 이제 커지게 되고 해소를 하는 과정에 누가 지지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수용, 존중, 공감, 이해, 지지를 해주잖아요. 이거 지지감. 그러니까 해소감과 지지감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통제감으로 가는 거죠. 우리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첫 만남 심리 가족을 통해서 온전한 쪽으로 간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때요? 저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첫 만남 심리 가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면 박수 한번 해서 박수. 근데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저예요. 아니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예요. 유일하게 세계 최초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공포도 오고 막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첫 만남 심리 가족은 어떤 한 사람이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심리 가족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야만 심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항상 찾고 발굴하려고 하고, 누구 한 사람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군품만 오는 게 아니라 부산도 가요. 부산에도 지금 저기 제가 세미나를 하거든, 매주 토요일마다. 심리 가족의 리더가 될 분을 만나면 저는 뭐 부산이건 어디든지 가죠. 왜? 한 사람이 엄청난 심리 가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김소정 선생님 한 사람이 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미랄 하나를 딱 지으면 미랄이 한 개의 미랄만 만듭니까? 수천 개의 미랄을 만듭니까? 수천 개의 미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심리 가족도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심리 가족에 훈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가족의 리더가 되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꼭 공포에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뭐 안양도 있고 삼본도 있고 뭐 수원도 있고 많을수록 좋잖아요. 거기 어떤 한 리더가 심리 가족을 이끈다면은, 자 수천 개의 미랄을 싹 키우는 것처럼 수천 명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의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를 만나면은 뭘 합니까? 치료를 해줍니까? 상담을 해줍니까? 아니면 약을 줍니까? 약 주잖아요. 왜? 의사는 돈 벌어야 되는데 치료 상담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1시간 반, 2시간을 상담 치료를 하는데요. 의사들 중에 1시간 반, 2시간 상담 치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분 동안 다 대충 상담하고 약 줘야지.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약을 먹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약을 먹지 않고 사랑으로 치유되는 게 필요해요? 사랑으로 치유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희망을 거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랑으로 치유하는 참만남 심리 가족은 꼭 학벌이 좋을 필요도 없고, 꼭 뭐 지능이 뛰어날 필요도 없고, 능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더라. 그냥 따뜻한 가슴만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가슴만 가져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서로 지지할 수 있는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분 오셔서 제가 이 심리 가족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심리 가족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화요일날 오시면 돼요. 화요일 2시 반에 오시면은 심리 가족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지? NLP 체면 치료 자아 강화 파트가 있는데, 아까 뭐 NLP 체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치료가 왜 이제 NLP 체면 치료일까?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치료와 NLP 체면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 치료는 주로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거든요. 의식 차원. 의식에는 도움이 되죠. 상담할 때는 좀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또 상담소를 놓으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분노조절장애, 뭐 심지어 조현병, 빙의 이런 것들은 의식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무의식 차원, 잠재의식 차원의 문제일까요? 잠재의식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잠재의식 차원의 문제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잠재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트랜스. 영어로 트랜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 몸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 고도로 집중 몰입되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그래요. 편안하면서도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이런 이제 체면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체면 상태.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를 활용하는 치료법을 보면 이제 NLP, 그다음에 체면 치료, 뭐 전생 치료, 빙의 치료, 뭐 시간선 치료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NLP 체면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NLP 체면을 만나면은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반 상담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달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두 번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뭐 우울증, 불안증, 뭐 불면증, 공황장애, 뭐 대인공포증, 뭐 이거는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이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치료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치료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은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강화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힘은 바로 마음의 면역을 키워주는 겁니다. 마음의 면역이 커지면은 뭔가 마음은 또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신체 면역이 커지죠. 신체 면역이 커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건강해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마음의 가장 큰 주인은 자아. 따라서 자아. 자 신체의 가장 큰 주인은 자 면역. 면역. 근데 이 자아와 면역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자아와 면역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긍정적이면은 면역도 활성화된다. 면역이 활성화되면은 자아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신체적으로도 면역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나는 남들보다 항상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자기를 이제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면역도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고 싶으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항상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계속 자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3년 이내에 아마 암에 걸릴 겁니다. 근데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사는 거 간단해요.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좋아, 난 왜 이렇게 멋있지? 난 왜 이렇게 예쁘지? 자 이렇게 계속 자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병에 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아가 중요한데 이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의 물을 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뒤에 좀 해보겠지만은 긍정 자기암 신문도 낭독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칭찬도 해보고 예? 또 뭐 긍정적인 미래도 상상해보고 뭐 또는 감사일기도 쓰고 이렇게 이제 내한테 긍정적인 어떤 사랑의 힘을 키워주는 운동하는 것처럼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신체 마사지하는 것처럼 마음의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좋아져요. 희한하게 그래요. 인간은 특히 언어에 세뇌되는 동물이거든요. 언어. 자기 말에 세뇌되는 동물인데 자기가 입으로 계속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난 내가 참 좋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정말 좋다는 쪽으로 이게 세뇌가 돼서 내 마음 안에 진짜 사랑이 채워지고 막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또 이제 우리 박윤자 선생님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it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진 그 높은 벽도 진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용기,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선택하라면은 난 내가 좋아, 그다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정말 그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 자기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멋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지속성. 근데 이 훈련을 하는 거는 누가 뭐 특별한 사람만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또 훈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 이제 우리 안부전 이사님이나 여기 김미자 선생님이나 저한테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도 막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자아가 강화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탁월한 상태가 되겠죠? 이 탁월한 마음은 탁월한 스피치를 하게 만들고, 탁월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탁월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에 그러면 스피치 명강사를 훈련해야 되느냐? 이 스피치 명강사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성공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15%는 개인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게 15%를 차지해요. 근데 85%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 이 말하는 능력이 85%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 스피치가 안 된다, 강의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이거는 85%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접촉에 뭐 그래서 이제 전화나 또는 뭐 카톡이나 뭐 또는 줌 미팅이나 동영상이나 이쪽으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언어로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뭐 보면 플랫폼 시대다, 뭐 융합 시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플랫폼. 예, 플랫폼 시대에 뭐 3D 프린터, 뭐 저기 로봇,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기계가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스피치라는 거죠. 자, 스피치,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업적인 강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 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직업적인 강사가 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강의 능력, 자 스피치 능력, 소통 능력 이걸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분들은 특히나 영업 실적하고 스피치 능력이 정비례한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네. 왜 그걸 몰랐지? 스피치 능력과 영업 실적은 정비례한다. 스피치를 못하는 사람은 영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영업을 한다면 스피치 능력을 키우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대중 스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중 스피치가 안 되는 사람은 영업이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오늘 거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거절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자, 말 못하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아, 내가 긴장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떨면 어떡하지? 불안하면 어떡하지?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근데 이제 대중 스피치를 통해서 편안하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고객들 만날 때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 심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잘하기 위해서 영업 훈련하는 것보다 대중 스피치 훈련하는 게 훨씬 빨라요. 어쨌든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단계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를 숨기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스피치 학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 스피치 학원 한 2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스피치 학원은 주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자, 원고를 쓰게 만들거나 뭐 어떤 원고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피드백 해줘요. 말할 때 자세가 좀 이렇게 응고주춤하고 목소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시선은 이렇게 처리하시고 뭐 그러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죽을 때까지 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엄마로서 아기를 그런 말을 가르칠 때 아기한테 야, 너 이렇게 일어서야 돼. 오른발 떼고 왼발 떼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해야 돼. 다리 힘주고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아기를 훈련시켰나요? 아니면 아기가 그냥 넘어지고 알아서 일어서게 됐나요? 그렇잖아요. 자, 기저귀 떼는 것도 맞아. 야, 너 기저귀 똥 싸면 안 돼. 똥 싸면 안 돼. 들어오니까 화장실에 가야 돼. 계속 기저귀 똥 싸지 못하게 온전하게 기저귀 떼게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기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기저귀 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히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는 아기를 받아주는 거지. 자, 아기가 걷는 것도 같은 원리죠. 계속 넘어지더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뭐 담요 같은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는 이런 곳에 아기를 세워놓고 또 일어서게 만들고 넘어지고 그래서 또 칭찬해줘. 아이고 내 새끼 예뻐.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넘어지더라도 날 이뻐하네. 나는 분명히 실수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이뻐하지? 넘어져도 괜찮구나. 그래서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수천 번을 넘어지면서 일어서지만은 내가 얼마나 더 넘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말 못하는 사람 특징들은 뭐냐면요. 앞에서 이제 긴장되고 떨리면서 얼마나 내가 더 훈련해야 긴장 떨림이 없어질까. 내가 한 달, 2달 했는데 아직도 떨리네. 이 떨림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훈련을 1단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실수하라. 자, 충분히 실수하라. 시작. 충분히 실수하라. 자, 충분히 실수하는데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라. 자,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걸 충분히 경험한다. 시작.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라. 예.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걸 충분히 경험을 해야 돼.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 느낌이
이 느낌이 내 몸에 스며들어야 돼. 내 몸 세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몸 세포가 실수해도 괜찮네. 긴장해도 문제 안 되네. 말 못해도 이게 뭐 문제되는 게 아니네. 이 느낌을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기 이전에 훈련을 멈춘다는 거죠. 몸이 기억하려면 기간을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만에 끝내야 될까요? 6개월 이상 뭐 꾸준히 해야죠. 운동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훈련할 때 똑같은 동작을 몇 번 반복했을까요? 수없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생각 관계없이 내 몸이 어떤 동작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내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같은 훈련하는 거죠.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해라.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가 이 얼음 위에서 회전하는 게 두려우면 회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물에서 수영하는 수영 선수가 물이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물이 편안하게 느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영 코치라면은 수영 선수를 어떻게 코치하겠냐 생각을 해봐요. 수영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물에서 편안하게 노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스피치도 같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스피치도 말을 하면서 노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만남 카드를 갖고 왔거든요.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이제 해보는데 카드를 가지고 놀아야 된다. 카드를 가지고 여기 질문지가 있어. 질문지 이게 한 500장 되는데요. 어떤 질문지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질문지를 가지고 그냥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거. 그렇지만 말 못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말 못하더라도 그 누구도 말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다 우리가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줄 겁니다. 이게 1단계.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자,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시작.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일반 내공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보세요. 자신감, 자존감, 또 할 수 있다는 믿음, 신념, 그런 어떤 내적인 힘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입에 말이 붙어 있어야 돼. 입에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할까요? 말은 입으로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은 말을 머리로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말할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그래야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말하는 속도가 빠른지 생각하는 속도가 빠른지 어떻게 빠를까요? 말이 훨씬 빠릅니다. 말하는 속도를 생각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 같아. 생각은 뭐냐면은 자, 어떤 방향을 정하는 말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비슷합니다. 저 앞쪽으로 걸어가야지 이거는 우리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는 거는 뭐가 걸어가죠? 몸이. 혹시 몸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오른팔 올려야지 왼팔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말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내가 스피치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이거는 머리가 생각을 해요. 스피치에 대해 말을 해야지 머리에 생각이 있지만 그냥 말하는 입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냥 입에서 말이 노는 거예요. 숙달된 말이 나온다. 숙달된 말. 근데 입에서 말이 노는데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죠.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순서를 바꿔야 돼. 자, 말을 하니까 생각난다. 시작. 말을 하니까 생각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잘 봐봐요. 친한 친구랑 대화하면서 내가 이 친구랑 이 이야기 해야 되는데 머리에 막 생각을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 보다 보니까 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잘 지냈어 인사하니까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 또 그 다음 말 말하다 보니까 계속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스피치도 같은 원리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말이 생각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말이 그냥 잘 넣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입에 숙달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수천 번 발음해본 단어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수천 번 말을 해서 입에 숙달된 말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숙달된 말이 2,000단어에서 3,000단어밖에 안 된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좀 어떤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지도자급의 리더급에 있는 이런 분들은 2만 단어에서 3만 단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에서. 숙달된 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충격 받으셨죠? 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2,000단어, 3,000단어밖에 안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2,000단어, 3,000단어만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언어 수준이 하시한 2,000단어, 3,000단어 수준을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보다 더 많은 언어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어, 설득시키고 싶어. 내 언어 수준이 올라가야 돼. 자,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언어 수준이 2,000단어, 3,000단어에 머물러 있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영업하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영업을 하는데 언어 수준이 2,000단어, 3,000단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단어, 3,000단어에서 10,000단어, 20,000단어 쭉 올라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죠. 그래서 내 입에 숙달시키는 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예, 운동하는 것처럼 이것도 훈련해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것 좀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낭독을 해야 된다. 낭독. 밥은 굶어도 낭독한다. 시작. 밥은 굶어도 낭독한다.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이건 시중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이거 가르치면서 터득한 걸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운동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밥은 굶어도 낭독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럼 조선시대를 봅시다. 조선시대에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자, 4살 때부터 뭐 읽었어요? 천자문, 뭐 사서삼경, 뭐 노자, 맹자 읽었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읽었을까요?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읽고 끝냈을까요? 아니면은 그 뒤에도 계속 읽었을까요? 계속 읽었어요.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말을 잘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임금 앞에 가더라도 상소문을 올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낭독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이 낭독의 중요성만 하나 알고 가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낭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많이 못 읽어요.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물론 눈으로 보면서 대충 읽어야 되는 책도 있어요. 책이 다 낭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책도 있겠죠. 근데 어떤 책은 10번, 100번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낭독을 해서 내 입에서 녹게끔 만들 그런 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과서적인 책이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그 책도 너무 많다면은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긍정문, 자기 암시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천 번 반복해서 읽어야죠. 뭐 10개의 두루마리, 7가지 결단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의 암시문 맞습니다. 성공 긍정 암시문 이런 거는 수천 번 반복해서 읽어야죠. 우리 박윤정 선생님 읽고 있죠? 읽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안 놓으면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이게 놓으셔야 돼요. 이게 놓으면 오늘 또 저한테 이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오늘 가면 또 읽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 안 놓으면 또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소리내 읽어라. 근데 그걸 모든 책을 다 소리내 읽으면 안 되고요. 자, 이 텍스트를 정해놔야 돼.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뭘 읽을지 모르면 제가 우리 안 이사님만 물으면 가르쳐 줄 겁니다. 아니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긍정 자기 암시문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를 무조건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해라. 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내공이 키워지는 거예요. 입에 내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상태에서 3단계 이제 스피치 기술,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언어의 기술. 언어의 기술도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수학 공식을 잘 알면은 문제 잘 풀 수 있죠? 자, 언어의 공식을 잘 배우면은 말 잘할 수 있겠죠? 예. 언어의 공식은 근데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내공을 키운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 제가 한 100가지 이상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NLP 배우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기술 배우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피치 명강사까지 지금 제가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통합치유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한다고 1시간을 투자를 했네요. 도움 좀 되셨습니까?